경고합니다.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순간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세계 최강으로 부상한 한국이 세계 군사 질서에 던진 충격적인 도전장입니다. 미 국방부 최고 분석관의 한마디가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보호 아래 놓여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들이 미국의 심장부마저 떨게 만든 강철의 방패와 창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북한의 수천 문 장사정포 위협 앞에서 한국은 어떻게 자신만의 방어체계를 구축했는가? 그리고 마침내 베일을 벗은 현무미사일의 실체 앞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때 한국을 영원한 군사적 피보호국으로 여겼던 미국 군부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기적 뒤에 숨겨진 가슴 뜨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벤자민 애들러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동아시아 전문 분석가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준비한 자료를 들고 연구소 건물로 향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료들 앞에서 동아시아 군사균형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이 있는 날이니까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워싱턴 DC의 가을은 항상 쌀쌀하죠. 손에 들린 태블릿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는 제가 밤을 새워가며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 수출 현황, 미사일 성능 데이터. 모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자료들이었죠. 연구소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향하던 중 선임 고문 로버트 맥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의 군사력? 그건 미국 덕분에 존재하는 거야.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북한이 진짜 공격하면 그 K-시리즈니 뭐니 하는 무기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 결국 미국이 구해줘야 한다니까. 맥퀸의 말에 동의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발언은 완전한 오해였고 심지어 고의적인 왜곡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오늘 브리핑의 주제였습니다. 전직 사성 장군 출신인 맥퀸은 냉전 시대의 경험에 갇혀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에 대한 맹신과 한국의 독자적 국방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은 미국의 방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지난 몇 개월간 모은 데이터가 가득 담긴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가진 데이터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이라는 사실. 둘째,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성능 테스트 결과. 셋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구조와 성능 데이터. 넷째, 장보고 3급 잠수함과 SLBM 개발 현황. 이 모든 데이터는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벤자민, 오늘은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야. 이건 진실을 위한 싸움이야.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 방산업체 임원들, 군사 전문가들. 모두 맥퀸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맥퀸의 발표를 듣고 적절한 시점에 제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맨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고위 관료들, 방산업체 임원들, 군사 전문가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어떤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맥퀸의 말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았어요.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켰고 맥퀸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자태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40년 이상의 군 경력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맥퀸은 청중을 둘러보더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현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지도와 함께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북한은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는 1시간 내에 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맥퀸은 화면을 전환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북한은 약 8,000문의 장사정포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포들은 서울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죠. 한국의 서울은 인구 2,500만의 거대 도시입니다. 북한이 공격을 개시하면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의 발표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맥퀸은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어요. 한국이 최근 K방산이라고 불리는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이 그 예죠. 하지만 이러한 무기들은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결코 개발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술의 복제품에 불과하죠. 그의 마지막 발언은 완전한 왜곡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독자 개발한 것이고 K2 전차는 일부 부품만 수입할 뿐 설계와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의 것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올 테니까. 맥퀸은 계속해서 한국의 방위산업을 폄하했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들은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카탈로그 스펙은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없죠. 반면 미국의 무기체계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실제 전투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실전 경험을 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K 시리즈 무기들은 미국의 기술 지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다면 북한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몇 국방부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방산업체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죠. 그들에게는 한국이 계속해서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니까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맥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방위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인가요? 맥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 F-35 전투기, 그리고 사드와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이 필수적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위협을 과장하고 자국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마케팅에 가까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꽉 쥐고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네, 맨 뒷줄의 젊은 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맥퀸 고문님의 분석은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는 국가가 아니며 일부 핵심 재래식 전력에서는 이미 미국의 동급 무기체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맥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제 이름표를 유심히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애들러 박사군. 자네가 그 논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인가? 실전 경험이 전무한 무기들의 카탈로그 스펙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건 곤란하네. 전쟁은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맥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맥퀸의 편이었어요. 사성장군 출신의 노장과 30대 초반의 젊은 분석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반응이 예상대로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데이터를 보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맥퀸은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신뢰했고
저는 데이터와 사실을 믿었죠. 맥퀸 고문님, 저는 숫자가 아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공유해도 될까요? 맥퀸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태블릿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주요국의 방산 수출 현황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곡선을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6년 만에 68배 성장한 것입니다. 방산업체 임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수치는 그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러한 급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방산 제품의 품질과 성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산 제품들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미국, 러시아, 유럽의 제품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방산업체 임원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겠지. 품질은 미국 제품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맥퀸이 그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 K9 자주포 계약 현황이 나와 있었어요. 현재 K9 자주포는 전 세계 9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 노르웨이는 미국과 독일의 자주포를 제치고 K9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능 때문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국방부의 공식 평가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K9은 우리가 평가한 모든 자주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어서 K9의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K9은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합니다. 노르웨이의 혹독한 겨울에도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품질입니다. 방산업체 임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요. 맥퀸 고문님은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이미 실전을 경험했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K9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K9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는 인터뷰도 함께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왜 폴란드는 미국제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함께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했을까요? 단순한 대체제였다고요? 맥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탱크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였을 뿐이야.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유럽의 지형도와 K2, 에이브람스 전차의 기동성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틀렸습니다.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핵심 이유는 가성비와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하천과 습지가 많은 유럽 지형에서 70톤이 넘는 에이브람스보다 훨씬 가볍고 빠른 K2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체제가 아니라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전차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K2는 우리의 필요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폴란드는 1000대가 넘는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K2 전차였습니다. 만약 K2가 단순한 대체제였다면 이러한 대규모 계약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한 국방부 관료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K2 전차의 구체적인 성능은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K2 전차는 에이브람스보다 13톤 가볍지만 동급 이상의 화력과 방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와 능동 현수 장치는 에이브람스에 없는 기술이죠. 자동장 전장치요?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네, K2는 승무원 3명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에이브람스는 4명이 필요하죠. 자동장 전장치 덕분에 인력을 절약하면서도 분당 발사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어서 능동 현수 장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2의 능동 현수 장치는 지형에 따라
차체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낮은 자세로 엎드려 사격할 수도 있고 장애물을 넘기 위해 차체를 높일 수도 있죠. 이것은 전장에서 생존성과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화면에 K2 전차의 능동 현수장치 작동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차가 장애물을 만나자 차체가 자동으로 높아지고 낮은 위치에서 사격할 때는 차체가 낮아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도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K2는 수심 4.1m까지 도하가 가능합니다. 에이브람스는 1.2m가 한계죠. 강이 많은 유럽 지형에서 이것은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K2가 깊은 강을 건너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70톤이 넘는 전차가 마치 수륙 양용 차량처럼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맥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탱크 몇 대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북한이 보유한 수천 문의 장사정포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 서울은 1시간 안에 지도에서 사라질 걸세.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압도적인 공군력뿐이야. 이제 논쟁은 더 큰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불바다라는 전통적인 위협 시나리오가 등장하자 국방부 관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맥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 더 많은 사드 포대와 패트리엇 미사일 판매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더 많은 미국 무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과 F-35 전투기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사드 시스템도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방산업체 임원들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결론이었으니까요. 더 많은 무기 판매, 더 많은 이익. 저는 차분히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맥퀸 고문님, 그 서울 불바다 시나리오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가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독자적인 대화력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대화력전 체계 개념도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킬체인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죠. 레이더와 정찰 위성을 통해 적의 포병 위치를 탐지하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킬체인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탐지 및 추적 단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군사 정찰 위성을 운용 중이며 고성능 레이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둘째, 결심 단계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타격 단계입니다. 다양한 정밀 타격 무기를 통해 적의 포병을 무력화합니다. 이어서 한국의 대화력전 훈련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모사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국군은 북한 장사정포 위치를 이미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3분 이내에 대응 사격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구현되었습니다. 맥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실전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얘기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의 북한 포대와 한국의 대응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6분 만에 북한의 해안포 위치가 탐지되고 K9 자주포가 대응 사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영상은 공개된 자료입니다. 한국의 대화력전 체계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대화력전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정밀도와 화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천무다연장 로켓은 80km 범위 내의 표적을 GPS 유도를 통해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12개의 로켓을 단 30초 만에 발사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맥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포병전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미사일 방어는 어떻게 할 건가?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바로 그때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한 기술 분석관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들러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소위 KAMD의 실제 효용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KAMD의 핵심 역량은 미국의 군사기밀과도 연결된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맥퀸의 낡은 주장이 사실로 굳어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크게 세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천궁2, 중고도 방어를 위한 LSAM, 그리고 PAC3와 같은 고고도 방어 시스템이죠. 저는 화면에 KAMD 구조도를 띄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천궁2의 성능입니다. 공개된 시험 자료에 따르면 천궁2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직격할 수 있습니다. 천궁2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천궁2는 X밴드 레이더, 적외선 탐색기, 관성 유도 장치를 통합한 복합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파 교란에도 강한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 요격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다른 관료가 물었습니다. 공개된 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천궁2는 10회 중 9회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트리엇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 발당 가격은 패트리엇의 10분의 1 수준인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천궁2의 실제 요격 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는 표적을 정확히 직격하는 모습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형 가성비의 힘입니다. 동등한 성능을 훨씬 경제적인 가격에 구현했죠. 한 관료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여전히 패트리엇을 구매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천궁2는 중저고도 방어용이고 패트리엇은 고고도 방어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LSAM이 패트리엇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어서 LSAM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LSAM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완성되면 패트리엇 PAC3보다 더 넓은 방어 범위와 더 높은 요격 고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퀸은 더 이상 기술적인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방어용 무기일 뿐이야. 북한이 작정하고 핵을 쏘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의 말은 극단적인 공포심을 자극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질문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신들만의 창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위성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동해의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는 잠수함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에 탑재된 SLBM은 워싱턴의 승인 없이도 북한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비수입니다. 방어와 공격을 모두 갖춘 셈이죠. 장보고 3급 잠수함의 재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수량 3,750톤, 길이 83.5m의 이 잠수함은 한국 최초의 독자 개발 잠수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직 발사관을 통해 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현무포 SLBM의 시험 발사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중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SLBM의 사거리는 약 2,000km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게다가 잠수함 발사 특성상 적이 이를 탐지하고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라는 말에 브리핑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맥퀸을 비롯한 모두가 자신들이 한국을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독자적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현무미사일 시리즈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무2C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3C는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이죠. 그리고 현무4는 잠깐만요. 국방부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미사일들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물론 초기에는 미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 현무 시리즈는 완전히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무포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무포는 탄두 중량 2톤의 초대형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가진 재래식 탄도 미사일 중 하나죠. 이 미사일의 주요 목적은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양국의 방산 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그 관계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의 방산 협력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될 한국산 레이더 기술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KF-21 전투기는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죠. KF-21의 실물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KF-21은 F-35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F-16보다는 우수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이죠. 이건 역시 한국형 가성비의 사례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는 그 바탕에 깔린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이라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강대국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지죠. 이것이 한국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킨 원동력입니다. 논쟁은 단순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동맹국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동맹국들을 우리의 무기를 소비하는 고객으로만 취급할 것인가? 제 질문에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함께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의 K2 전차 계약은 180대는 완제품으로 공급하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산업협력이자 기술 동맹입니다. 폴란드는 일자리와 기술을 얻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합니다. 양국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방산 수출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주로 완제품 판매와 유지보수 계약에 집중합니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고 현지 생산 비율도 낮죠. 이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잃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브리핑을 주관하던 국방부 차관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애들러 박사, 매우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관료들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K2 전차 외에 어떤 무기 체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나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 나갔습니다. K9 자주포가 어떻게 세계 자주포 시장의 52%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K2 전차가 어떻게 터키의 알타이 전차 개발에 기술적 기반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밸류체인에 통합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K9 자주포의 경우 현재 전 세계 9개국에서 사용 중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나토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국가들은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실제 위협에 대비해 최고의 무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어서 K9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K9이 성공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뛰어난 성능입니다. 사거리 40km, 분당 3발의 발사 속도, 그리고 15초 만에 진지를 이탈할 수 있는 슈팅 앤 스쿠팅 능력이죠. 둘째,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K9은 유사한 성능의 독일 PGH-2000보다 30% 저렴합니다. 셋째, 맞춤형 수출 전략입니다. 한국은 구매국의 요구에 맞게 K9을 개조하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맥퀸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여전히 불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부 언론과 데이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실들입니다. 만약 한국이 외부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진짜 비밀병기가 존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탄두 중량만 9톤에 달한다는 현무5 미사일 같은 건 말입니다. 그 말은 회의실의 거대한 상상력과 함께 일말의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9톤의 탄두는 재래식 무기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괴력을 가질 테니까요. 현무포의 탄두 중량이 2톤인 것을 고려하면 현무5는 그 4.5배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한 미사일이 정말 존재하나요? 한 관료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국방부 차관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훌륭했네, 박사. 덕분에 수십억 달러짜리 낡은 무기를 동맹에게 강매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었어. 이제 한국을 우리의 파트너로서 제대로 대접할 때가 온 것 같군. 그날 브리핑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심장부에서 한 젊은 분석가의 목소리가 거대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닌 세계 군사 및 경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플레이어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이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방문 당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연구하기 위해 3개월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대한민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모든 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도로 위로는 끊임없이 새로운 건물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차가 현대, 기아와 같은 한국산 자동차였어요. 한국 차들이 이렇게 많군요. 제가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차들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 차보다 더 좋다고들 하죠. 그의 자부심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와 기아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5위권 내에 진입해 있었고 품질 면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 고층 건물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마천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이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이런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아직도 한국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로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60년 전 이야기죠.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높이 솟은 마천루들, 복잡하지만 질서정연한 도로,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첨단 기술들. 특히 공공 와이파이와 5G 네트워크의 속도는 워싱턴 DC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첫 번째 약속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원들과의 미팅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 DC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곳에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5G 인터넷이 끊김없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대중교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애들러 박사님이시군요. KIDA의 김현우 연구원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 연구원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하자
한국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술 독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김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단순히 외국 무기를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대까지 기본적인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1 전차, K200 장갑차, KF-16 전투기 등이 그 예였어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독자적인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우리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완전히 독자 개발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김연구원은 이어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구매국의 필요에 맞게 무기 체계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인력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죠.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미팅이 끝난 후 김연구원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우리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우리에게 방위산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김연구원이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말했어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죠. 우리는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침략을 받아왔죠.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어요. 저는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갔습니다.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발전한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ADD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곳이었어요. 대전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의 기술력을 경험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미국의 암트랙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들어간 연구실에서 저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고체 추진체 기술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석 연구원이 말했어요. 미국의 도움도 없이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했죠. 그의 말이 의아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대부분 미국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고체 추진체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이 우리의 발전을 제한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등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떻게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미사일을 개발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 제한이 있을 때는 정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고 탄두 중량 제한이 있을 때는 더 효율적인 폭발력을 연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한이 모두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제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독자적인 기술력을 키워온 것이었어요. 연구원은 이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가 처음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초적인 로켓 기술조차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조금씩 기술을 축적해 나갔죠. 그는 컴퓨터 화면에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하거나 궤도를 이탈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패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죠.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투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창원의 K9 자주포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에서 정밀한 로봇들이 52톤짜리 자주포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K9은 현재 세계 7개국에서 운용 중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같은 나토 국가들도 선택했죠. 북극권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니까요.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K9 자주포의 생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첨단 용접 로봇, 자동화된 조립 라인, 그리고 엄격한 품질 검사 과정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공장 한편에서는 K9 자주포의 극한 환경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냉동 챔버에서 자주포는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 노출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매년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그 결과 지난 10년간 생산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공장의 다른 쪽에서는 K9 자주포의 실제 사격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40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K9 자주포 옆에 서서 저는 그 크기와 위험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열정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어요. K9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끈질김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모델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개선했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끈기가 오늘날 한국의 기술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부산의 조선소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선박의 규모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내부에 탑재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레이더 시스템은 100km 밖의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해군 장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죠. 세종대왕함의 함교에 올라가 저는 최첨단 전투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은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우리 구축함의 특징은 다목적성입니다.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대공, 대함, 대잠 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구축함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었고 그 기술력은 군함 건조에도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항공모함입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곧 세계는 한국의 항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항공모함급 강습 상륙함 독도함을 운용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항공모함 개발 계획도 진행 중이었어요. 부산 조선소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건조 중이었어요.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초의 대형 잠수함으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를 상징합니다. 해군 장교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대구의 항공우주산업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제품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기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겁니다. 개발 책임자가 말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KF-21은 F-35보다는 성능이 낮지만
F-16보다는 우수한 전투기였습니다. 특히 가격 면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KF-21의 생산 단가는 F-35의 절반 수준입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성능은 F-35의 8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한국형 가성비입니다. 저는 KF-21의 조종석에 직접 앉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첨단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인간공학적 설계는 최신 전투기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발 책임자가 회상했어요. 특히 스텔스 기술과 엔진 개발이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침내 우리만의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형 가성비라는 표현은 한국의 방위 산업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준수한 성능,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이것이 한국의 방산 철학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한국 방문을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동맹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 저는 그 사실을 미국의 군사정책 결정자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퀸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애들러.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 발표는 인상적이었네. 그것은 맥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살아온 노장에게 오늘의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고문님.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맥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 6.25 전쟁 당시의 그 약소국이 아닌데 말이야.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그 순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맥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관한 회의가 있네. 자네도 참석했으면 해. 영광입니다, 고문님. 맥퀸이 떠나고 저는 다시 한국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그 의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 강국으로서도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판문점 방문이었습니다. 남북분단의 현장에서 저는 한국이 직면한 안보 현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저기가 북한입니다. 안내하는 군인이 가리켰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이 적국이죠. 저는 북한 초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북한 병사가 망원경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긴장감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군인이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이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된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군 장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 전략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주국방입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죠. 그렇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삼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킬체인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둘째, KAMD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셋째, KMPR로 보복 타격을 가합니다. KMPR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입니다. 장교가 대답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무미사일 시리즈의 핵심 목적이죠.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의 방위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방어 및 타격 능력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데 제가 주요 자문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취를 넘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열린 첫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맥퀸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실제 전투에서도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맥퀸이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K9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죠. 회의에 참석한 관료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한국의 무기체계를 폄하하던 맥퀸이 이제는 그 성능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공동개발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맥퀸이 계속했어요.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차세대 전투기 분야에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애들러 박사 다음 주에 한국 국방부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한미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죠. 박사께서 주요 브리핑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영광입니다, 차관보님. 그날 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한국 방문 당시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국과의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의 K2 전차 계약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어요. 180대는 완제품으로 공급하지만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에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전략이었죠. 이러한 접근법은 미국의 방산 수출 전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주로 완제품 판매와 유지보수 계약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 전략의 효과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단순한 판매가 아닌 공동 개발 방식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대신 기술 이전과 생산 참여 권한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경제 협력과 외교 관계 강화의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방산 외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무기 판매와 함께 인프라 구축, 산업협력 등 경제적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계약에는 현지 공장 설립과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전략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방산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의 사례였어요. 이 보고서는 미국의 방산 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고 한미 간 더 강력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국방부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새롭게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 대표단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애들러 박사님의 분석은 매우 정확합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양국은 차세대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국방부 차관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한식당에서
우리는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애들러 박사, 당신이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저는 단지 데이터와 사실을 분석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차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점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의 끈기와 혁신 정신이요. 그것이 국방 분야에서도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이죠. 저는 한국 방문 중에 경험한 에피소드를 나눴습니다. 제가 창원의 K9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100년의 방산 역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단 30년 만에 따라잡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차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강해지거나 아니면 멸망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차관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직면한 도전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우주와 사이버 분야입니다. 미래 전쟁은 전통적인 전장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우주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체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했고 다양한 군사위성도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분야에서도 더 빠르게 발전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차관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에서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립니다. 애들러 박사를 VIP 게스트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한 달 후, 저는 서울의 국제방산 전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최첨단 무기 체계들을 자신감 있게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2 전차의 최신형 모델이었어요. 기존 모델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방호력이 강화된 이 전차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 직후 탐지해 요격할 수 있죠. 저는 전차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 자동 표적 추적 장치, 그리고 첨단 열 영상 장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 전차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전장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승무원에게 제안하죠. 저는 K2 전차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태블릿을 꺼내 시연해 보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죠. 화면에는 가상의 전장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적 전차가 접근하고 있었고 시스템은 자동으로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타격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이 시스템은 승무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죠. 다른 부스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드론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드론들은 스웜 형태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서로 통신하며 임무를 수행합니다. LIGNX1의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하나의 드론이 파괴되더라도 나머지 드론들이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죠. 연구원은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부 드론이 파괴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은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웜 인텔리전스입니다. 개미나 벌과 같은 사회성 곤충들의 집단 지능을 모방한 것이죠.
개별 드론은 단순하지만 함께 작동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한국의 우주방산 기술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소형 위성 발사체 모델이었어요. 우리는 2030년까지 우주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미 자체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했고 다양한 군사위성도 운용 중입니다. 그는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의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자체 기술을 개발해 나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주는 미래 안보의 핵심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자주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장과의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 정책의 핵심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지능형 국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고객국가의 필요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접근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을 예로 들어볼까요? 방위사업청장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인력 훈련까지 모두 제공하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이전에 분석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세계 방산 시장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방위사업청장은 이어서 한국의 미래 방산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이지만 2030년까지 4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 개발과 생산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더 혁신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특별 초청으로 비공개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차세대 미사일 기술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시제품입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내부 구조가 담긴 도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고도로 정교한 유도 시스템, 첨단 추진체,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위한 특수 코팅까지. 모든 기술이 한국의 독자 개발품이었어요. 이 미사일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모두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미사일의 강점입니다. 그 미사일의 성능 데이터를 보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 미사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연구소장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물론 이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만 박사님께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 거의 불가능한 무기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한국도 이 기술을 연구 중이라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정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언제쯤 실용화될 예정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구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생각보다 빠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왔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랜드 연구소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떠오르는 글로벌 방산 강국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수출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미국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혁신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보고서 발표 일주일 후, 저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전문가 증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 방산 협력의 미래였어요.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원 의원들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애들러 박사,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사위원회 의장이 말했어요. 박사님의 최근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분석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준비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과정, 주요 무기 체계의 성능과 경쟁력,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이제는 함께 협력해야 할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한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애들러 박사, 한국의 방산 기술이 미국과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자주포나 중형 전차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스텔스 기술이나 항공모함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선도적 위치에 있죠.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더 강력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다른 상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방산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동맹국들을 단순한 고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특히 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들과는 공동 개발, 기술 공유, 상호 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기술과 한국의 비용,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결합하면 더 경쟁력 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상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에 유출될 위험은 없습니까? 이는 민감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기술 협력에는 그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술 유출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협력을 제한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문회는 5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많은 상원 의원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청문회가 끝났을 때 군사위원회 의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애들러 박사, 오늘 증언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박사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의장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한미방산 기술 협력 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양국 간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저는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맥퀸 고문은 은퇴를 선언했어요. 애들러, 자네에게 배울 점이 많았네. 은퇴 파티에서 맥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하지만 자네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네. 고문님의 말씀은 과찬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단지 데이터를 따랐을 뿐입니다. 맥퀸은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편견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자네가 일깨워 주었네. 이제 나는 은퇴하지만 자네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해. 맥퀸의 은퇴는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었어요. 맥퀸은 파티가 끝날 무렵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네. 그때 한국은 정말 폐허였어. 사람들은 굶주리고 집은 파괴되었고
그런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그래서 내가 한국을 계속 그 시절의 모습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의 말에서 저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고, 그것이 바로 변화가 필요한 인식이었어요. 은퇴 파티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DC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 저 역시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데이터와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구도라는 제목의 연구였어요. 이 연구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지역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을 방어하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모델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였던 것이 이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닌 세계 안보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수석 연구원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죠. 그 의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저에게도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여정의 증인이 되어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국 미사일, KF-21 전투기.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인의 끈기와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 미래 전장을 선도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기술을 선도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을 재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성취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그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방산 기술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소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